붉은 꽃. 에스대로가 지금이야 쇼핑몰과 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번화가가 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주변 일대가 온통 논이었다. 그리고 그 논두렁길에 새빨간 만조사화가 줄지어 피었었다. 초등학교 하굣길에 여자아이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꽃을 꺾었다. 평소에는 지루한 논두렁길이 이때만은 음악방송의 화려한 무대처럼 피어냈다. 그럴 때면 책가방에서 꺼낸 리코더나 자를 마이크 삼아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만조사화에 독이 있다고 가르쳐준 것은 같은 반 유코의 어머니였다. 유코네 집은 만조사화가 핀 논두렁길을 지나면 나오는 주택가에 있었다. 당시에는 드물었던 전업 농가 중의 하나였다. 만조사화의 독으로 두더지나 쥐를 내쫓아. 그래서 이렇게 논두렁에 심어 놓는 거야. 유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손바닥까지 볕에 타서 새까맸다. 그렇듯 손이 억세 보이는 사람이 독은 꽃이 아니라 줄기에 있으니까 너무 이리저리 주물럭거리지 말렴 하고 걱정했다. 초등학생이었던 에리코는 쥐고 있던 꽃을 냅다 버렸다. 그래도 기분 탓인지 손바닥이 아직 젖어 있는 듯 찜찜해서 용수로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차가운 물로 손을 꼼꼼히 씻었다. 그렇게 허둥대는 에리코를 보고 유코가 웃었다. 손에 꽃을 잔뜩 쥔 채 에리코는 겁쟁이구나. 입에 넣지만 않으면 괜찮아. 하고 태연하게 말했다. 에리코의 집은 유코가 사는 주택가와 에스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었다. 논이었던 곳에 택지를 조성해 에메랄드 그린과 오렌지색의 작은 유럽풍 분양주택을 세운 구획이다. 젊어서부터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했던 아버지가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다. 유코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다. 에리코네 집은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서 참 좋겠다 하며 유코가 말을 건 것이 친해진 계기였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이 일대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신축 주택을 좋아 보인다고 칭찬해 준 친구는 있었지만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집 같다 라는 비유는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에 들었었다. 에리코는 당시부터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다. 예를 들어 에리코가 새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그 운동화가 유행할 정도였다. 한편 유코는 굳이 따지자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이를테면 에리코를 흉내내서 새 운동화를 신고 와도 어딘가 모르게 유코 것만 상표가 달랐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한 반이었지만 5학년 때 반이 갈렸다. 그리고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집 같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 이전 관계로 되돌아갔던 것 같다. 그 후 시간을 한참 건너뛰어 중학교 3학년 때 에리코는 오랜만에 유코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날 체육 시간에 소프트 테니스를 쳤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리코와 유코가 대결을 하게 되었다. 남학생들의 담당 체육교사가 쉬는 바람에 축구 수업이 운동장 풀뜯기로 변경돼 지루했었는지 남학생들도 테니스 코트를 둘러싸고 응원 겸 야유를 던지며 재미있어 했다. 에리코는 운동신경이 특출나게 빼어났다. 발이 빨라서 육상부에서 활동하며 현 대회에 출전해 시상대에 오를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농구와 배구 등 구기 종목에서도 늘 반 아이들을 이끌었었다. 그런 연유로 에리코가 유코를 상대로 테니스 코트에 섰을 때 다들 싱겁게 경기가 끝날 거라 예상했다.
에리코가 서브를 넣었다. 유코가 굵은 다리로 우당탕탕 뛰어가 간신히 받아냈다. 그 힘없는 공을 에리코가 발리로 세게 후려쳤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코는 또 코트를 우당탕탕 뛰어가서 겨우 공을 받아 넘겼다.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끈질기게 버텨냈던 것이다. 의외라는 듯 펜스 뒤편에서 남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개중에는 달려라 달려 하고 마치 가축이라도 몰듯이 유코에게 소리치는 남학생도 있었다. 에리코도 점차 조바심이 났다. 조바심이 나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무리를 하게 된다. 그 결과 3개 때린 공이 네트에 걸렸다. 유코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깨숨을 씩씩 몰아쉬었다. 거기에 비하면 에리코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어째선지 점수는 저쪽이 올렸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유코에게는 꼭 이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야말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듯이 얼굴에 감정이 일체 없었다. 그저 날아온 공을 받아친다. 공이 오니까 되돌려준다. 라는 식이었다. 에리코가 아무리 좌우로 공을 날려도 그 일념 하나로 이쪽으로 우당탕탕 저쪽으로 우당탕탕 뛰어갔다. 테니스도 몇 번 쳐보지 않았는지 유코는 라켓을 대충 쥐고 일단 힘껏 붕 휘두르고 본다. 그런데도 어째선지 라켓 겉을 한복판으로 공을 제대로 받아쳐서 이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우당탕탕 붕, 우당탕탕 붕. 그런 유코를 상대하는 에리코는 화가 치밀인 걸 넘어서 점점 두려워졌다. 공을 칠 때마다 압, 압 하고 새어나오는 유코의 목소리까지 소름 끼치게 들렸고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어쩐지 괴이한 저주에 걸릴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그걸 재미있어 하면서 유코의 목소리에 맞추어 장단을 맞추었다. 당사자가 아닌 에리코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창피한데 정작 유코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우당탕탕 붕, 아! 이 소리를 되풀이했다. 에리코가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시소 게임이 벌어졌다. 재미있어하는 남학생들과는 반대로 여학생들은 흥이 깨졌다고나 할까? 공을 어디로 보내든 끈질기게 따라붙는 유코의 징글징글함이 틀림없이 여학생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단순히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정말 징글징글하다. 유코는 그저 공을 쫓아갈 뿐인데, 공을 받아칠 뿐인데, 그게 징글징글한 것이다. 에리코를 포함해 다들 유코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다만 질 게 뻔한 대결인데 지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져도 되는데 지지 않는 점이, 져야 당연한데 지지 않으려는 점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여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간토 지방 북쪽의 현청 소재지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코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는 뉴스를 본 순간 에리코는 그때의 그 징글징글했던 학창시절에 테니스를 치던 기분이 되살아났다. 에리코는 그 뉴스를 집에서 TV로 접했다. 마침 남편 도시오가 퇴근한 참이라 급히 생선찜을 데우면서 맥주는? 하고 부엌에서 거실을 내다보았을 때 바로 그때 TV에 유코의 얼굴 사진이 나왔던 것이다. 처음에 에리코는 유코인 줄 몰랐다. MC 단란주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에 그저 와, 남자는 저런 할머니가 하는 가게에도 술을 마시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진 속의 유코는 늙어 보였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에리코가 기억하고 있는 유코의 모습은 중학교 시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체포된 직후에 찍힌 사진 속의 유코는 아무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라지만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도 많은 데다 빨갛게 염색한 머리칼은 윤기가 전혀 없었다. 맥주를 마시겠다는 남편에게 캔 맥주를 가져다 주면서 에리코는 또다시 TV로 시선을 옮겼다. 사진 밑에는 용의자 이시이 유코 48세라고 자막이 떠 있었다. 와, 이 얼굴이 나랑 동갑이라고? 일단 그 점에 놀란 다음 어?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왜? 왜 그래? 놀란 남편이 잔에 따르려던 맥주를 쏟았다. 어머, 미안해. 왜 그런지 에리코는 몹시 당황하며 카펫에 쏟아진 맥주를 손바닥으로 쓸어 모으려고 했다. 그래도 시선은 TV에서 떼지 않았다. 내가 아는 그 유코가 사람을 죽였다고? 죽은 사람은 가게 손님이었던 60대 남자? 죽인 건 30대 남자 다른 손님이고? 치정극이라니, 그럼 삼각관계라는 뜻인가? 그 유코가? 정말 내가 아는 유코의 이야기 맞아? 에리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어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 카펫에 스며든 맥주를 에리코는 여전히 손으로 쓸어 모으고 있었다. 뉴스는 국회 예산위원회 관련 소식으로 옮겨갔다. 아, 여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에리코는 일어나서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걸레를 들고 거실로 돌아가려다가 발이 흠칫 멎어섰다. 자신이 유코를 안다는 사실을 남편과 아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걸레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젖은 카펫 위로 내려놓았다. 손바닥으로 꾹 누르자 맥주가 걸레에 흡수되었다. 세이지는? 남편의 물음에 응, 벌써 먹었어. 라고 에리코가 대답하자. 아니, 저녁 말고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잖아. 하고 어이없어 했다. 아, 사법시험 모의고사? 생각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온 모양이야. 자신이 있다고 했었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잘 나왔다면 정말 대단한 거야. 이 정말로 재학 중에 사법시험 붙는 거 아니야? 카펫에 걸레를 대고 맥주 얼룩을 빼던 에리코의 눈앞에 남편의 발이 있었다. 가느다랗고 울퉁불퉁 붉어진 뼈가 얇은 나일론 양말에 선명히 드러나 보였다. 안주라도 먼저 갖다 줄까? 감자 샐러드 만들었거든. 오, 감자 샐러드? 아주 좋지. 먹을게. 에리코는 젖은 걸레를 놓아둔 채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동창생 4명에게서 유코 사건에 관한 메일이 왔다. 대학교에 함께 다녔던 구미에게선 전화까지 걸려왔다. 그 일 너도 들었지? 구미가 대뜸 그렇게 말하기에 역시 그 유코 맞지? 하고 에리코도 되물었다. 넌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야단 법석이야. 야단 법석이라니? 이시이 유코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들 자기가 알고 지낸 시기에 있었던 일을 적어서 올리고 있어. 근데 글쎄 그게 꼭 무슨 퍼즐 같다니까? 끼워서 맞추면 완성되는 그런 퍼즐 말이야? 그 이시이 유코의 인생이 퍼즐 같다고. 에리코는 휴대전화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고 식탁에서 노트북을 켰다. 컴퓨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페이스북에는 가입을 해 놓았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자 바로 이시이 유코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글을 올린 것은
중학교 동창생들이었다. 저기 다카이 가지코가 누구더라? 에리코가 물었다. 아, 그 외 오빠가 폭주족이고. 아, 그 말을 듣자 바로 생각났다. 그 폭주족 오빠는 에리코 아버지가 경영하는 중고차 판매점의 손님이었는데 이를테면 에리코 아버지를 형님처럼 모시던 사람이었다. 아, 이시유코는 기타 상업고등학교에 갔구나. 에리코는 다카이 가즈코가 올린 글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근데 2년 만에 중퇴했다고 쓰여있지 않아? 어, 진짜네. 첨부된 사진에 담긴 유코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을 보고 에리코는 무심코 목소리를 높였다. 근데 뭐야 이거. 중학교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에리코의 말에 아, 사진 봤구나.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하고 구미도 맞장구를 쳤다. 중학교 때 이시이 유코는 쥐가 파먹은 듯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잘라주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사진에서는 당시 지방에서 끈덕지게 유행을 이어가던 이른바 세이코짱 커트 스타일로 등교 전에 오랜 시간 공들여 드라이했다는 게 똑똑히 전해질 만큼 머리를 잘 매만진 모습이었다. 예뻐졌네. 에리코가 드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자. 그런가? 얼굴은 중학교 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어쩐지 엄청 촌스러워 보여. 하고 구미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에 다른 여학생도 몇 명 같이 찍혀 있었지만 유독 유코만 어른스러워 보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코만 여자애가 아니라 여자로 보였다. 이 무렵에 연상인 남자와 불륜 관계에 빠져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대. 구미의 설명을 들으며 글을 읽어나가자 그 남자는 10살도 넘게 차이나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당시 유코가 아르바이트했던 과일 디저트 카페의 점장이었다고 나와 있다. 왜 그 문화회관 옆에 있었잖아. 멜론 파르페가 유명했던 그 가게 말이야. 구미의 말에 에리코도 금방 기억이 났다. 아, 맞다. 그 가게 아주 자주 갔었지. 근데 유코가 거기서 알바를 했어? 난 본 것도 같아. 그래? 난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에리코는 당시 가게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기요사토의 펜션풍이라는 콘셉트로 하얀 통나무집 비슷한 구조였다. 다만 손님들은 그 일대 회사원들 뿐이라서 언제 가도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에리코와 친구들도 교복 차림으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가게로 활용했었다. 그러고 보니까 너 기억 안 나니? 그 가게에서 다카이로랑 자주 데이트했었잖아. 구미의 입에서 그리운 이름이 나와 에리코도 그랬지 하며 표정이 풀어졌다. 다카이로 지금 시청에서 일하는 모양이더라. 응, 나도 알아. 몇 년 전에 친정에 갔을 때 우연히 마주쳤어. 살쪄서 평범한 아저씨가 다 됐지 뭐. 우리도 그렇잖아. 하지만 다카이로는 옛날에 엄청 멋있었잖아. 대형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고. 그래, 그랬지. 그건 뭐였더라? 그때 우리 사이에서 유행했던 만화 있잖아. 750 라이더 말이야? 아, 맞다, 그거. 다카이로가 그 만화의 주인공을 조금 닮았었잖아. 눈이 부리부리하고. 다카이로는 에리코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좋아한 남자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교환 일기를 쓰고 데이트 흉내를 내는 상대는 있었지만 다카히로와의 교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 전까지는 뭔가를 하기 위해 남자와 만났다면 다카히로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났었다.
석양이 비치는 그의 방에서 코타스 밑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그의 것으로 여겨졌고 그를 전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다만 지금도 신기한 것은 당시 다카이로가 오토바이를 태워주면 갑자기 그가 멀게 느껴지곤 했다. 아니, 다카이로라기보다 익숙하고 지루한 자신의 동네가 멀게 느껴졌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초조했었다. 이렇게 상념에 빠져 있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에리코는 일단 노트북을 덮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세이지의 목소리와 함께 실례합니다 하고 여자친구 하루카의 목소리도 들렸다. 구미, 미안한데 집에 손님이 온 모양이야. 에리코는 전화상에 구미에게 이렇게 알렸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 응, 나도. 그리고 조만간 밥 먹으러 가자. 응, 그래. 전화할게. 전화를 끊자 세이지와 하루카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서 와. 에리코는 웃는 얼굴로 반겼다. 안녕하세요. 다시금 인사하는 하루카의 공손한 몸가짐은 예전과 다름없이 청초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마냥 얌전한 것만은 아니다. 세이지 말로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러 어머니와 함께 가라테 교실에 다니는데 데이트하다가도 정권 지르기니 손등치기니 느닷없이 공격을 해오는 게 참으로 귀엽다고 한다. 홍차 금방 내올게. 먼저 자기 방에 들어가려는 세이지에게 그렇게 전하자. 아, 맞다. 이거요. 하고 하루카가 종이 봉투에서 쿠키를 꺼냈다. 혹시 요전에 얘기했던 벨기에 초코 쿠키? 네. 엄마가 또 잔뜩 사셨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가라테까지 하시면서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집은 언제든지 대환영이야. 얼마든지 가지고 오렴. 둘이 함께 웃고 하루카를 방으로 들여보낸 다음 에리코는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면서 깨끗하게 정리한 실내를 둘러보았다. 세이지가 처음으로 하루카를 집에 데려왔을 때 하루카는 세이지네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더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들 여자친구한테 집이 깔끔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을 들으니 엄마 된 입장에서는 괜히 가슴이 뿌듯했다. 세이지와 하루카는 홍차를 마신 다음 드라이브를 하겠다면서 또 나갔다. 자동차 키를 건네며 너무 속도 내면 안 된다 하고 배웅한 다음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에리코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물론이고 유코 사건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찾아 읽었다. 유코는 약 5년 전쯤 간토지방 북부 MC에서 라켓이라는 단란 주점을 시작한 모양이다. 그 전까지는 MC의 다른 단란 주점에 고용돼 마담으로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 무슨 가게에서 몇 년 동안이나 일했나 하는 정보는 어느 기사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마음은 괜찮아도 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체질이었어. 유코네 가게 단골 손님 말에 따르면 이 말이 유코의 작업 멘트였다고 한다. 술에 취하면 규슈 사투리가 나오기도 했고 말투에 사투리가 남아있어서 손님들은 유코가 규슈 출신이거나 한동안 거기 살았다고 여긴 모양이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유코가 규슈에서 살았던 흔적은 없었다. 다른 손님들이 다 가고 가게에 단둘이 남으면 마담이 카운터에서 나와서 옆에 앉아요. 가게 안쪽에 다다미 2장 크기의 방이 있는데 취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아,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가 팅팅 부었네 하고 종아리와 넓적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가게에서는
늘 기모노 차림이었거든. 그런 아줌마라도 옷자락을 젖히고 다리를 훤히 드러내면 누구나 무슨 속셈인지 눈치를 채잖아. 응? 기사 속의 단골 손님은 이렇게 말을 하며 아마도 가게에 드나드는 단골들 대부분이 유코와 육체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 손님 중에 내 중마고우도 있었는데 언젠가 주민의 모임에서 만났을 때 마담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 외에 아주 친한 놈이니까 서로 거리낌이 없잖아요. 뭐 너도 잤느냐는 둥 나도 잤다는 둥 이 떠들면서 들어보니까 그 마담이 녀석한테 진심으로 반한 모양이더라고. 뭐 젊었을 적부터 인기가 많은 놈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가게에 한동안 안 들르면 일하는 건축사무소까지 찾아와서 아주 난감했었대요. 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서면 이 바로 앞에 마담차가 서 있곤 했다던데. 동료들의 눈도 있어서 그가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면 유코는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한다. 왜 가게에 안 오느냐면서, 왜 연락을 안 주느냐면서. 달래듯이 운전을 교대한 남자가 남의 이목이 없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는 예전에도 간 적이 있는 고가도로 아래로 주말 밤에는 젊은 커플의 차가 모여드는 곳이라고 한다. 차를 세우는 동시에 유코가 남자 품에 파고들어 지퍼를 내리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남자를 입으로 애무했다고 한다. 거참 엄청 굶었나 보네. 어이없어 하는 듯한 남자의 이 말에 유코가 더욱 흥분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다. 에리코는 기사를 읽으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방금 나간 세이지와 하루카가 갑자기 돌아올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파렴치한 기사의 등장인물들이 아들뻘 젊은이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대라는 사실이 창피한 동시에 기분 나쁘기도 했다. 거참 엄청 굶었나 보네. 기사에 실린 남자의 이 말이 왠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심코 안도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남자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거니와 그렇게까지 남자에게 멸시당한 적도 없다. 그건 자신이 제대로 똑바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거참 엄청 굶었나 보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째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관능적으로 울려 퍼졌다. 주말 밤이면 젊은 커플들이 차를 타고 모여드는 고가도로 아래 운전대를 쥔 남자. 그 차 안에 있는 여자가 유코다. 그 굼뜨고 징글징글한 유코.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정신이 번쩍 날 텐데도 마치 자신이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어수선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에리코는 노트북을 덮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베란다로 나가서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멍청하기는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소리를 직접 내서 말해보니 실제로 멍청하게 느껴졌다. 유코는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60대 남자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30대 남자를 통해 죽이도록 부추겼다고 한다. 그런 멍청한 여자의 이야기다. 중학교 때 테니스 경기에서 한없이 물고 늘어졌던 그 징글징글한 유코의 이야기다. 식탁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에리코는 거실로 들어왔다. 사무실 직원과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저녁은 필요 없다. 라는 남편의 메시지였다. 지인들에게 남편이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하나같이 부러워한다. 물론 생활 형편이 군색하지는 않지만 작은 로펌 소속이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보면 솔직히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는 반응일 수 있다. 실제로 친정엄마한테 남편의 수입을 알려주자
그럼 너희 아버지 가게가 한창 잘 될 때가 훨씬 더 나았구나. 라고 가차없이 말했다. 에리코는 남편에게 OK 마크가 달린 토끼 이모티콘을 보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남편에게 애정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다만 남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남편이 집에 없을 때이다. 눈앞에 있으면 1초라도 빨리 어디 외출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진심이다. 물론 남편이 감기에 걸리면 걱정을 한다. 이상한 벌레에 물려 염증이 생기면 잘 듣는 약을 인터넷에서 찾아준다. 또 연일 야근해서 안색이 좋지 않으면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눈앞에 남편이 있으면 아직도 있네. 빨리 어디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요 10년 가까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침실 침대는 에리코가 사용하고 남편은 다다미 2장 크기의 서재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잔다. 밤에 에리코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가끔씩 남편이 볼 일도 없으면서 침실 문을 열고 책 읽는구나 하고 얼굴을 들이밀 때가 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때 에리코가 침대 한쪽을 비워준들 남편이 올라올 리는 없다. 자기가 얼굴을 들이밀어 놓고 아냐 힘들어 무리야 하고 꽁무니를 빼는 낌새가 역력히 전해진다. 물론 에리코도 남편이 정말로 침대에 올라온다면 난감할 것이다. 만약 남편의 표정에서 남자가 느껴지면 온몸에 닭살이 돋을지도 모른다. 분명 남편은 오늘 밤도 사무실 직원과 한잔한 다음 윤락업소에 들렀다 올 것이다. 예전에 양복 호주머니에서 그런 업소의 포인트 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에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곳에 다녀오면 몸에서 업소 수건에 밴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고 마치 허물이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표정이 다소 개운해 보인다. 아들 방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더러운 티슈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성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다. 땀과 딱히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티슈가 없어지면 보충해준다. 하지만 만약 남편 서재 쓰레기통에 그런 티슈가 버려져 있다면 분명 에리코는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이다. 성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 똑같지만 아들의 것이 땀이라면 남편의 것은 푸념이라고나 할까? 남편이 좁은 서재에서 쏟아낸 푸념을 티슈로 닦아낸 흔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에리코는 홍차를 우리고 다시 노트북을 펼쳤다. 유코 사건에 관한 동창생들의 글을 읽기 시작하자 바로 그리운 이름이 나왔다. 중학교 이후로 30년 넘게 못 만났지만 기타를 안고 노래하는 프로필 사진의 얼굴에는 그 당시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요스케다. 그리운 마음에 무심코 입 밖으로 이름이 튀어나왔다. 중학교 때 잠깐 연인 흉내를 냈던 남학생이었다. 함께 하교하거나 몇 번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남의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성격이라서 교실이 무슨 일로 떠들썩해지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요스케가 있었다. 프로레슬링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장난을 치거나 아무도 안 보는데 취조실에서 범인을 조사하는 형사 꽁트를 하거나 그런 중심에 요스케가 있었던 것이다. 요스케가 올린 글을 읽기 전에 에리코는 우선 그의 사진첩을 열었다. 앨범만 보아도 그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금방 감이 오기 때문에 참 편리한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모양이다. 휴일에는 등산과 조깅,
골프도 즐기는 듯하고 고향에서 개최하는 풀 마라톤 대회에는 매년 참가하는 것 같다. 프로필 사진은 아주 최근에 치른 딸 결혼식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다. 예전에 비하면 피로연의 분위기도 많이 자유로워졌겠지만 신랑의 친구 대표라면 모를까 신부 아버지가 노래를 열창해 흥을 돋군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그래도 중학교 시절을 함께한 에리코의 눈에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아주 그립고 여전히 요스케답다고 여겨졌다. 취미를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덕분인지 사진에 찍힌 요스케는 아주 젊어 보였다. 다람쥐처럼 동글동글한 눈에서 아직도 개구쟁이 느낌이 풍겨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에리코는 표정이 누그러졌다. 직장과 동호회의 훌륭한 리더이고 통통한 부인은 어느 사진에서나 정말 즐겁게 웃고 있으며 가족끼리 식사하는 사진에서는 두 딸이 술에 취한 요스케의 양쪽 어깨에 기대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문득 에리코는 아, 나는 눈이 동글동글한 남자가 취향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러고 보면 눈이 길쭉하니 인상이 차가운 남편만 예외였을지도 모르겠다. 꾸밈없이 소탈한 요스케의 일상이 엿보여서 무심코 친구 신청이라도 해볼까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에리코는 그가 6호 사건에 대해서 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일단 사건에 놀랐다는 솔직한 감상 후에 이시 6호 하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라는 추억담으로 글이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다. 초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6호에게 필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지우개나 연필이었다면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앞뒤 양면 뚜껑이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함이 튀어나오는 등 다기능 필통이 주류였는데 그런 만큼 가격도 제법 비쌌던 걸로 기억한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다음 갑자기 6호가 필요 없는 필통이 있는데 주겠다면서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놀러가 보니 6호는 진짜로 남자애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슈퍼카 모양의 다기능 필통을 가지고 있었다. 6호가 선뜻 주겠다고 내밀었지만 새 것이기도 해서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주택단지에 살던 요스케에게는 어스름한 봉당도 박쥐라도 살 것 같아 보이는 높은 천장도 6호네 집의 모든 것이 무서웠다. 6호의 설명으로는 아버지가 파친코 경품으로 필통을 받아왔는데 남자용이라 자기가 못 쓰겠다는 이야기였다. 일단 필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보고 바퀴 달린 몸체를 현관마루 귀틀에 굴려보는 사이에 점점 필통에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집에 가서 받아도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고 요스케가 말하자 자기한테 받았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6호가 당부했다. 그럼 학교에서는 쓰지 못하지 않냐고 요스케는 의아해하면서 투덜댔고 그러자 6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쓰면 된다고 했다. 요스케는 결국 그 필통을 받았고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는 집에 몰래 숨겨놓은 채 공부할 때만 사용한 모양이다. 그 후로 각별히 6호와 친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만나도 여태까지처럼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학년이 바뀔 때 제일 친한 친구를 적는 난에 왠지 요코가 요스케의 이름을 적었다고 한다. 한편 동창생들의 페이스북에서 6호의 일화는 계속되었다. 알바하던 카페의 점장과 불륜을 저지른 고등학교 시절에서 20대 중반으로 시간이 훌쩍 건너뛰었다. 결국 그 카페 점장은 6호가 아니라 처자식을 선택했고 놀랍게도 아직까지 홍차 전문점으로 재개장한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점장과 헤어진 다음 6호가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집을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워낙 좁은 동네라서 근방에 살았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18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이에 6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 동창생이 이웃된 도리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어디선가 급히 돌아왔지만 결국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6호는 몹시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다만 상복 차림의 6호는 예전과는 다르게 호리호리하니 아름다웠고 친척들도 예뻐졌다고 수군거렸다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1년 뒤 6호는 이 일대에서는 제일 큰 NC의 인력 파견 회사에 취직한다. 이 회사는 호텔 웨이터와 경비 용역 제공이 주 업무라서 많은 남자 대학생과 남자 프리터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6호는 그들에게 제법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이 파견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했던 동창생의 글에 따르면 반장난이기는 했지만 6호의 팬클럽까지 생겼고 환영회니 송별회니 걸핏하면 6호를 불러내서 조금 이상해 보일 만치 떠받들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끝이 났다. 이 동창생의 글에 의하면 6호는 그 회사에서 남자가 고백하면 가리지 않고 누구하고나 육체 관계를 맺었다는 모양이다. 6호의 바람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이 6호와 한번 관계를 갖고 나면 금방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적어 놓았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6호의 집이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모양이다. 문을 열면 좁은 현관에 우편물과 신발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쓰레기로 가득한 편의점과 슈퍼 비닐봉지가 여기저기 놓여서 지저분했으며 화장실 겸 욕실은 원래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곰팡이가 피었고 부엌 싱크대는 언제 먹었는지 모를 피자와 컵라면 찌꺼기로 지저분했다고 한다. 집에서 유일하게 여자다운 곳이 안쪽 침실인데 여기도 어질러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사람이 생활 가능한 수준이기는 했다고. 커다란 전신 거울과 화장용 거울만큼은 깨끗하게 닦아두었고 화장대에 놓아둔 갖가지 화장품에서는 남자를 자극하는 달콤한 냄새가 풍겼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이나 빨지 않은 듯한 베갯잎에는 긴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는 모양이다. 이 당시 보험 영업을 하러 6호의 본가에 몇 번 드나들었다는 다른 동창생의 글에 따르면 게으르고 정리하기 귀찮아하는 6호의 성격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고 적었다. 6호의 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지만 남편이 죽자마자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그 넓은 집이 순식간에 쓰레기로 발 디딜 틈도 없어졌고 기르던 닭과 가축 냄새까지 섞여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집에 다다르기 100m 전부터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한다. 이렇게 푹 빠져 글을 읽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에리코는 노트북을 끈 다음 눈두덩을 누르며 뻑뻑한 눈을 마사지했다. 요전에 콘택트 렌즈를 사러 갔을 때 원근시 겸용 렌즈를 추천받았다. 최근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할 때 갑자기 초점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겠거니 하고 스스로도 체념을 했지만 전문가가 콕 집어서 말하니 기분이 울적해졌다. 사실 또래 친구와 지인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버틴 것도 용한 편이기는 하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나갔고 남편은 술자리 때문에 늦는다. 혼자 먹으려고 뭔가 만들기도 귀찮아서 장어 덮밥이라도 시켜 먹을까 하고 휴대전화를 집었다.
그때 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놀라서 에리코는 저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닫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 가게를 나설 때 며칠 안에 가게에서 감사 메일이 갈 겁니다. 쑤시거나 결리시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메일이니까 답장은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에리코는 뭘 그리 화들짝 놀랐나 싶어 어이없는 기분으로 다시 메일을 열었다. 요전번 일요일에 갔었던 아로마 마사지 가게에서 온 메일은 설명들은 그대로의 내용이었다. 판에 박힌 감사 문구와 시술 후의 주의점 등이 적혀 있고 서비스 점수표와 가게 바라는 점을 적는 난이 있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요전에 마사지를 담당했던 남자 세라피스트가 직접 적어 보낸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에리코는 근처 스포츠 클럽에서 아쿠아 뷰티라는 아로마 마사지 숍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아시탄가 요가 초급반에서 강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 2명이 이 마사지 샵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리코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두 사람은 아마도 대학 시절 친구로 전업주부들 같아 보였다. 둘 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스포츠 클럽에 다녔고 무엇보다 얼굴이랄까 분위기가 아주 흡사했다. 간단히 말하면 외형은 소위 아나운서 타입의 여성이 곱게 나이를 먹은 느낌인데 차종이 같은 벤츠라도 흰색과 회색의 색상 차이가 있듯이 한 명은 조금 하얗고 다른 한 명은 볕에 조금 탄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쿠아 뷰티에 간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왜 그 세이조 이시 슈퍼마켓이 있는 맨션 있잖아. 그 건물 7층인가 8층이야. 아, 그럼 전에 갔었던 네일숍이 있는 곳이잖아. 응, 그래. 거기. 에리코는 매트에 누워서 호흡을 정리하며 별 생각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두 사람이 말한 세이조 이시인은 자주 장을 보러 가는 곳이다. 그 위가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예쁘더라. 오너가 예전에 LA에서 그런 비슷한 가게에서 일했단다. 그래서인지 그런 가게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운영하니까 수건 같은 것도 뻣뻣하고 거칠 때가 많다. 근데 거긴 그런 게 없더라. 요금이 비싼 만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걸 것이다. 직원들도 다들 아주 싹싹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쯤에서 강사가 들어와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다. 아로마 계열 마사지 샵의 세라피스트가 남자라는 점이 신기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에리코의 머릿속에 남았었다. 에리코는 예전에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딱 한 번 남자 세라피스트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받아보았다. 처음에는 당연히 꺼림칙해서 여자 세라피스트가 없다면 그냥 됐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안쪽에서 하이 하고 나오는 일본계 청년의 싱글싱글 웃는 얼굴에 사로잡혔다고 할까? 눈앞에서 거절하기가 미안해 결국 제일 짧은 코스를 부탁했다. 실제로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그리 큰 불편함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두툼하고 큰 손으로 옆구리에서 등을 힘있게 꾹꾹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지금까지 여자가 작은 손으로 해주는 마사지를 받아온 게 완전히 손해였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요가 수업을 받고 며칠 후 에리코는 아쿠아 뷰티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날 가끔 이용하는 시티호텔 피부관리실에 예약을 하려는데 하필이면 개장 공사로 2주일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근처에 다른 곳이 없나 찾던 중에 문득 스포츠 클럽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센스가 돋보이는 홈페이지에는
1인실에서 피부 관리를 한다는 안내문과 각종 마사지 코스 소개 이외에도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허브티의 종류까지 게재하고 있었다. 확실히 이곳이라면 척보기에도 서비스 품질에 엔간히 깐깐할 듯한 스포츠클럽의 그 여자 마음에 들만도 했다. 2시간 코스가 평소 다니는 관리실보다 30% 가까이 비쌌지만 에리코는 직접 경험해보고 평가하자는 마음으로 즉시 전화를 걸었다.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아 아주 정중하게 대응했다. 바로 그날 저녁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가게를 방문했다. 아파트 빌딩이기는 했지만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집들도 다양한 점포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색하지는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문이 열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직원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흰색 벽에 대리석풍에 흰색 타일을 깐 복도, 그 끝에 멋진 생화가 꽂힌 커다란 화병이 있고 그 옆이 접수처였다. 오늘 마사지를 담당할 사노 마코토입니다. 에리코는 맞이해준 세라피스트에게 명함을 건네받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쉬셨다가 시작할까요? 아니면 네, 바로 할게요. 그럼 목욕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료 음료가 제공되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럼 물을 주세요. 물이요? 그러면 효소수는 어떠십니까? 효소수를 마시고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면 발환작용이 촉진되면서 디톡스 효과도 커지거든요. 바카라풍 잔에 담긴 효소수는 아주 시원했다. 마사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코스 설명을 듣고 사용할 아로마 오일을 골랐다. 세라피스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에리코는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다. 밝은 조명이 비치는데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선반에는 LA에서 인기가 있다는 작은 아로마 오일병이 진열되어 있었다. 인테리어를 흰색과 밝은 민트색으로 통일해서인지 마치 티파니의 보석함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라피스트를 따라 복도를 나아가자 배우들이나 사용할 법한 조명 달린 거울이 있는 탈의실이 나왔다. 15분쯤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세라피스트가 나갔다. 안쪽 문이 욕실 같았다. 들여다보니 욕조에 장미꽃잎이 떠 있었다. 기분이 들떠 무심코 활짝 미소 지은 자신의 얼굴이 커다란 거울에 비쳤다. 기분 좋은 목욕을 마친 다음 세라피스트의 안내를 받아 피부 관리실로 향했다. 피부 관리실도 물론 청결했고 침대 깔린 면 시트는 마치 실크처럼 부들부들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경험해 보았다고는 하지만 역시 낯선 남자 앞에서 목욕 가운을 벗는 것은 창피했다. 세라피스트도 바로 눈치챈 듯 자, 그대로 엎드리세요 하고 미소를 머금었다. 그제야 에리코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얼굴은 수염 자국 하나 없이 매끈했고 빛날 듯 하얀 이가 아주 건강해 보였다. 손님, 허리끈만 좀 풀어주시겠어요? 에리코는 시키는 대로 목욕 가운의 허리끈을 풀고 침대 위로 엎드렸다. 그 순간 옷깃이 쑥 잡아당겨지며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목욕 가운이 허리 언저리까지 벗겨졌다. 땀이 밴 등이 서늘해졌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농후한 장미 향기와 함께 크고 따스한 손이 두 어깨에 얹혔다. 에리코는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전에 읽었던 유코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물란한 남자 관계가 소문나 NC의 인력 파견 회사에서 잘린 후 유코의 소식은 한동안 끊긴다. 그런데 그건 동창생 사이에서만 그랬을 뿐
사건 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유코는 이 시기에 전기공사 기사와 결혼해서 NC와 MC를 잇는 도로 옆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에리코도 고향에 갈 때 수없이 지나갔던 도로지만 유코가 살았다는 곳 부근의 풍경은 왠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별 특징 없는 시골 도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곳이라는 걸 감안해도 그 부근의 풍경만 기억에서 완전히 쑥 빠져 있는 것이다. 에리코는 구글 맵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어딘지는 대충 알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스트리트 뷰를 조금씩 이동해서 찾아 나갔다. 옛날부터 있었던 결혼식장과 농가티가 팍팍 풍기는 검은 기와집이 늘어선 구획을 지나니 잠시 논밭이 이어졌다. 이윽고 셔터가 내려진 목재 창고가 나오고 조금 더 나아가자 작은 다리가 보였다. 왕복 2차선 다리에는 신호등도 있었다. 바로 지척에 있는 F산이 스트리트 뷰에도 뚜렷이 비쳤다. 하지만 달리 특징적인 점은 없다. 평범한 가정집, 그리고 평범한 다세대 주택. 그러나 이 다리를 본 순간 에리코의 입에서 아 하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들 세이지가 어렸을 적 일이다. 차를 몰고 친정에 가는데 세이지가 금방 먹은 우동을 전보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 부근에 허둥지둥 차를 댔었다. 어린애가 토하는 거야 부지기수지만 토한 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었다. 당신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근처에 공중전화도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달려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할까 진심으로 고민했다. 다행히 잠시 배를 문질러 주자 안색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급히 차를 몰고 친정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면 딱 그 시기에 유코가 이 부근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때 옆에 있던 아파트로 가서 죄송합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유코와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유코와 결혼한 남자는 매우 성실했다고 한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대인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기공사 기사로서 실력은 뛰어났고 결근은커녕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다는 모양이다. 술을 못했기 때문인지 그는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면 유코가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옆 파친코 게임장에 다녔고 그 옆에 스파가 생긴 다음부터는 거기서 목욕을 한 후에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휴일 일과였다고 한다. 다만 이 임대 아파트에서 몇 번인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밤일을 할 때 유코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불평을 했다는 모양이다. 다시 현실. 마사지는 과부족 없이 완벽한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세라피스트의 손가락이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부위를 어루만진다. 어깨나 등이라면 당연히 모를 리 없지만 하지만 세라피스트가 지그시 누르는 곳은 내 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내내 잊고 지내온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스포츠 클럽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요가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그 두 여자는 수다를 그만두지 않았었다. 아시탄가 요가의 독특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용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뭔가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짜? 그런 거야? 어머나, 그런 거 좋다니까. 라는 식으로 짤막한 말만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에리코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가게의 남자 세라피스트가 마사지를 넘어 성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은 결코 꺼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눈빛, 그리고 숨죽인 웃음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에리코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라피스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 누우세요. 이 말에 에리코는 네 하고 대답했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수치심이 조금 옅어졌다. 에리코는 눈을 감은 채 세라피스트가 크게 펼친 목욕 가운 아래에서 돌아 누웠다. 바로 부드러운 목욕 가운이 몸에 살포시 덮였다. 세라피스트는 머리 쪽에서 에리코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서서 가슴 윗부분으로 손을 뻗었다. 쇄골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굵은 엄지손가락이 가슴을 감싸듯이 스치고 지나갔다. 세라피스트의 굵은 손가락이 옴팍한 쇄골 안쪽을 지그시 눌렀다. 거기에 급소라도 있는 것인지 누를 때마다 몸속에서 욱신욱신한 둔통이 느껴졌다. 에리코는 눈을 감은 채 그 통증을 맛보았다. 이렇게 가슴 위쪽을 얼마나 마사지했을까. 어느덧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왔다. 전날 밤 차를 몰고 나간 아들 세이지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렸다. 아침은 여갑 쇠고기 덮밥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밥 안 차려도 돼. 이른 아침 회의가 있는 날이면 남편은 반드시 그렇게 말한다. 에리코도 그럼 그럴까 싶어 일어나지 않은 적도 있지만 결국 남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서 집을 나서는 발소리까지 듣게 되고 만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알아서 몸이 움직인다. 자신이 아침나절에 하는 행동을 비디오로 찍으면 하루하루가 완전히 똑같을 것이고 만약 그 영상을 전부 연결해 쭉 나열하면 분명 영상 속 여자의 일생이 소름 끼치게 느껴질 것이다. 아침에 하는 일이라야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는 등 단조로운 가사 노동이다. 하지만 이 똑같은 행동을 매일매일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하면 마치 테러리스트가 사상 교육을 마치고 훈련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다. 에리코는 얕은 잠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목 언저리에 있던 세라피스트의 손이 떨어지더니 다리에 덮인 목욕 가운이 슥 걷히고 무릎 위까지 노출되었다. 약간 땀이 찬 넓적다리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천천히 지압할 테니까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목소리와 함께 세라피스트가 양손을 골반에 얹었다.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이 고관절을 압박했다. 한없이 깊이 내리누르다가 힘을 쭉 빼자 멈춰있던 피가 마치 쿨렁쿨렁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듯했다. 가끔 세라피스트의 새끼손가락이 목욕 가운이 덮여있지 않은 다리 부분에 닿았다. 처음에는 닿는 듯 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몇 번인가 닿다 보니까 다리에 뭔가 글자라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에리코는 몸에서 힘을 뺐다. 그게 전해졌는지 세라피스트가 더 대담하게 넓적다리 안쪽으로 손을 쑥 넣었다. 아주 뜨끈한 손이었다. 무심코 에리코는 양무릎을 오므렸다. 에리코의 저항에도 개의치 않고 손이 넓적다리 한쪽을 지그시 잡았다. 요가 수업 때 이 마사지 숍 이야기를 한 여자가 떠올랐다. 그 여자도 이 남자가 담당했을까? 그 여자도 분명 이것과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왜 그럴 때 신호 같은 게 있잖아.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아주 야릇한 웃음을 지었었다. 분명 이게 그 신호다. 세라피스트의 손이 느릿느릿 넓적다리 안쪽을 타고 올라왔다. 여기서 만약 무릎에 힘을 빼면 그게 이쪽에서 보내는 신호인 셈이다. 당장이라도
무릎이 덜덜 떨릴 것 같았다.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에리코는 몰랐다. 이걸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온 것도 아니었다. 세라피스트의 손은 아무 망설임도 그리고 아무 욕망도 없는 듯이 그저 넓적다리 안쪽에 있었다.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다. 에리코는 당장이라도 덜덜 떨릴 만큼 무릎에 힘을 꽉 주고 있었다. 잠시 후 세라피스트의 손이 천천히 몸에서 떨어졌다. 이 마당에도 미련이 남았는지 왜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는 듯 그의 손가락이 에리코가 필사적으로 힘을 준 무릎을 서글프게 살짝 어루만졌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세라피스트의 사무적인 물음에 에리코는 멍하니 아니요,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여기 잠시 누워 계셔도 되고요. 샤워하실 거면 바로 준비할 테니까 불러주세요. 에리코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세라피스트는 그대로 방에서 나갔다. 에리코는 잠시 그 발소리를 들었다.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반나 상태로 오일을 칠한 채 이런 곳에 누워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빨리 일어나려 해보아도 오랜 시간 마사지로 풀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상을 벗어난 외딴 곳에 홀로 와 있는 기분이었다. 다만 그곳이 평소 친숙한 곳과 몹시 비슷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에리코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N시와 M시를 잇는 도로 옆 임대 아파트에서 금슬 좋게 살아가던 유코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6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이혼의 원인은 유코의 불륜이었다는 모양이다.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유코 남편은 유코와 불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원래 현장에는 공사기사가 2인 1조로 나가요. 유코 전 남편의 동료가 어느 잡지 인터뷰에 응해서 유코 부부가 이혼에 이른 경위를 이야기했다. 근데 다로라는 젊은 녀석이 유코 남편 겐지와 한 팀으로 일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겐지가 줄곧 돌봐준 녀석이었죠. 친동생처럼 아꼈다는 말이 제일 잘 들어맞을 것 같네요. 일이 빨리 끝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먹이고, 다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가족이 없다 보니까 겐지가 입원 수속과 보험 뭐 하나부터 열까지 대신 다 챙겨줬을 정도예요. 물론 다로도 남자니까 입 밖에는 꺼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고마워했을 것이고 겐지를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아 근데 그 친형님 같은 사람의 아내와 붙어 먹었으니 뭐랄까요? 어쩐지 저까지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동생격이었던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진 것이 계기였던 모양이다. 몇 주일 입원하고 무사히 퇴원했지만 혼자 자취하며 지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라며 유코 남편이 창고 대신으로 사용하던 방 하나를 그 동생에게 내주었다. 물론 아내 유코도 협력적으로 나서서 식사 준비며 때로는 몸을 닦아주는 것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유코 남편이 간사이 지방의 친척집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일이 터졌다. 2박 예정이었지만 생각 외로 일이 빨리 끝나서 유코 남편은 하루 일찍 집에 돌아왔다. 도쿄역에서 두 사람에게 줄 도시락을 2개 사서 전철을 갈아타고 밤 11시가 지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집안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다. 사람이 쓰러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 유코 남편은 놀라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누구냐?
유코 남편은 현관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거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이어서 침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유코 남편은 이봐, 다로 집에 없어? 하고 부르며 옆쪽 장지문을 열었다. 그런데 불빛이 비쳐든 방에 벌거벗은 남녀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몇 시간이나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방에 가득한 냄새로 알아차렸다. 유코 남편은 땀에 젖은 아내와 눈꼴 사납게 성기를 드러낸 동생을 잠시 바라보았다고 한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다가 어쩌면 다친 동생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한순간 안도한 표정을 지을 뻔했다는 모양이다. 유코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동생은 불편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제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유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방을 나서려던 걸음을 멈추고 뜬모를 고함을 지르며 유코의 얼굴을 걷어차고 밟은 다음 기어서 달아나려는 동생을 붙잡아 몸에 올라타고 광대뼈가 함몰되도록 두드려 팼다. 소동을 알아차린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아파트 주변은 빨간 경광등이 달린 경찰 차량에 둘러싸였다. 유코 남편은 연행되는 와중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죽일 거야, 죽여버리겠어 하고 경찰관들 사이에서 날뛰었다고 한다. 유코와 남자는 유코 남편을 고소하지 않아서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다. 유코 남편은 이혼 서류만 보내고 유코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의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다. 동생격이었던 남자는 그 직후에 전기기사 일을 그만두고 친구의 도움으로 상경해 한동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성실하게 일한 모양이다. 그런데 돌연 결근을 하더니 그날 후로 이 남자 역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살던 동네를 떠난 유코는 간토지방 북부의 MC의 자리를 잡고 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인터넷에서 찾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려 에리코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다녀왔어. 라는 목소리와 함께 남편 도시오가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어째선지 에리코는 몹시 당황했다. 어느덧 집이 컴컴해진 것도 그렇거니와 자신이 아직 유코네 집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남편이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만큼 유코의 과거사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잠깐만. 저 깜빡 졸아서 불도 못 켰네. 허둥대는 에리코를 보고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결국 일정이 취소돼서 일찍 온 거야. 저녁은 나중에 먹을게. 옷 갈아입고 목욕탕에 갈 거라서. 남편은 진짜로 목욕탕 생각이 간절했는지 재빨리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응, 잘 다녀와. 에리코는 일부러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했다. 남편이 사라지자 집은 다시 조용한 평소 상태로 되돌아왔다. 에리코는 확인하듯이 실내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유코 부부의 집이 눈에 선했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젊은 남자가 누워있다. 배에 군살이 두두룩한 유코가 젊은 남자 위에 걸터앉아 있다. 그리고 망연자실에서 우뚝 서 있던 유코 남편의 분노가 어째선지 에리코를 향해 날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저는 무관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에리코가 이렇게 기를 쓰고 부정하지만 유코 남편은 용서해주지 않는다. 그 커다란 손으로 손목을 붙잡고 땀에 젖은 팔로 움직임을 봉쇄했다. 이러지 마요.
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무관하다고요. 에리코는 안간 힘을 다해 남자의 팔을 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워낙 힘이 세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손목과 어깨가 욱신욱신 아팠다. 이봐, 유코. 난 상관없다고 해. 야, 유코, 유코. 에리코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유코는 힐끔 올려다만 보고 다시 젊은 남자 위에서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여기서 유코 남편에게 얻어맞는 것은 유코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줄곧 유코를 깔봤으니까. 유코, 미안해. 용서해줘. 부탁이야. 네 남편한테 나를 좀 봐달라고 너도 좀 부탁을 해줘. 에리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무릎이 깨질 듯이 아파서 에리코는 정신을 차렸다. 여기는 물론 자기 집 거실이었고 통증이 느껴진 것은 장지문 문지방에 무릎을 털썩 꿇었기 때문이었다. 에리코는 조심조심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요란하게 숨을 내쉬었다. 여보, 나갔지? 현관 쪽에도 말을 걸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소파에는 조금 전 남편이 놓아둔 서류 가방도 있었다. 에리코는 서류 가방을 치우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유코 남편이 붙잡았던 손목이 아팠다. 상상일 뿐인데도 말이다. 후끈후끈하니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실제로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닫고 흠칫 놀랐다. 하지만 손목은 분명히 아팠다. 그 다음 날 카페의 창문으로 깊은 숲에 감싸인 신사가 보였다. MC 중심부에 위치한 파르코 백화점 내부에 최근 재개장했다는 아시안 카페에서 에리코는 로코모코를 먹는 중이었다. 로코모코는 쌀밥 위에 햄버거와 달걀 프라이를 얹고 소스를 두른 하와이 요리이다. 어젯밤에 문득 유코가 살았다는 MC에 가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자신도 모른다. 아침이 되면 싹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었다. 그러나 평소처럼 일어나 남편을 출근시키고 역시 평소처럼 청소와 빨래를 하는 동안 늦음하게 일어난 아들 세이지에게 아침 겸 점심을 차려주고 세이지가 학교에 가자 자연스레 MC로 향할 채비를 했던 것이다. 엄마, 오늘 어디 가? 학교 가기 전에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입을 대고 마시던 세이지가 갑자기 물었다. 물론 에리코는 아직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건 왜 물어? 하고 에리코는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그냥. 그럼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냐고. 어쩐지 어디 갈 것 같아서. 약속 같은 거 없는데.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었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어머니에게 질렸다는 표정으로 세이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을 나섰다. 세이지는 어릴 적부터 감이 아주 좋은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운 다음 에리코는 친정에 가려고 마음먹었다. 물론 이혼까지는 생각지 않았지만 세이지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했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고 하자 세이지가 떼를 쓰며 집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에 없는 줄 알면서도 아빠, 아빠 부르며 엉엉 울었다. 좋아하는 캐릭터 과자를 사주겠다고 어르고 전철을 탈 수 있다고 달래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억지로 안고 가려고 하자 에리코의 팔을 깨물기까지 했다. 주문하신 아이스 레몬티 나왔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에리코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주문한 음료를 가져왔다. 고마워요. 여기 놔둬요. 에리코는 작은 테이블에 놓을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알바생은 도울 기색도 없이 공간이 생기기를 기다렸다. 혹시 여기 살아요? 에리코는 대뜸 물었다. 잔을 내려놓고 물러가려던 알바생이 몸을 빙그르 돌려 네 하고 대답했다. 여기 번화가가 어디예요? 번화가요? 알바생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요 부근이 제일 번화가인가요? 아, 네. 일단은요. 저 그럼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게 제일 많은 곳이 여긴가요? 아, 술집이요? 아, 미안해요. 아직 학생인데 잘 모르죠? 아니요, 저기 보이는 신사 건너편에 술집이 제법 많아요. 오래된 단란주점이 널렸고요. 요즘은 카바쿠라도 많이 생겼어요. 밤에는 삐끼가 많이 돌아다녀서 좀 무섭다니까요. 그렇구나. 카바쿠라는 호스티스가 손님과 함께 담소하며 술을 마셔주는 가게를 뜻한다. 에리코는 목을 쭉 뺐다. 낮이라 몰랐지만 듣고 보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신사 저편거리에 술집 간판이 붙은 상가 빌딩이 밀집해 있었다. 에리코는 아이스티를 마셨다. 너무 옅어서 물 같았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가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양복 차림 남자들이 역시 로코모코를 먹고 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근처 법정에서 열린 살인사건 공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인 모양이었다. 그들은 시종일관 무표정했던 남자 용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번을 가봐도 익숙해지지를 않네요. 제 나름대로 용의자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는데요. 그 외에 눈은 거짓말을 안 한다 하잖아요. 막 그래서 공판 내내 용의자의 눈을 관찰해 보았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무섭대요. 살인자의 눈과 보통 사람의 눈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제일 젊은 남자만 떠들어대었다. 선배로 보이는 다른 남자들은 시종일관 무표정했다는 용의자처럼 그저 묵묵히 로코모코를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에리코는 식당을 나서서 같은 층에 있는 부티크를 빙 둘러보았다. 죄다 젊은이들이 주 고객층인지 에리코가 입을 만한 옷은 없었다. 기분 탓인지 도쿄보다 화려한 옷이 더 많아 보였다. 코디네이트에서 진열해 놓은 옷들이 뭐랄까 전반적으로 노출을 강조한 것들이 많았다. 에리코는 평일이라서 한산한 쇼핑몰을 나와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을 걸어갔다. 공교롭게도 하늘이 그무레하고 구름도 낮게 드리워진 것이 금방이라도 비가 뿌릴 듯 했다. 이제 겨우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신호등의 빨간불이 몹시 눈부셨다. 시내에서 제일 큰 번화가라서 사람이 많았다. 연이어 달려오는 버스도 승객으로 가득 차서 무거운 듯이 차체를 뒤뚱거렸다. 횡단보도를 건넌 에리코는 나무에 둘러싸인 신사 도리를 지나쳐 아까 식당에서 내려다본 구역으로 향했다.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자마자 길이 좁아졌다. 좌우에 늘어선 상가 빌딩에 음식점 간판이 고개를 쑥 내밀듯이 달려 있었다. 근처 자판기에 캔 커피를 보충하고 있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이 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휑했다. 에리코는 좁은 길을 나아갔다. 스타더스트, 루즈, 프라우드, 걸즈 에이트. 큼지막하니 눈에 잘 띄는 고급 캬바쿠라 간판 외에도 건물 안내판에 각지각색의 술집과 단란주점 간판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왠지 비 냄새가 났다. 어쩐지 거리 전체가 비에 젖어 있는 듯했다. 앞으로 쭉 나가 신호등이 있는 작은 교차로를 건너자 길이 더 좁아졌다. 그런데 이 교차로를 경계로 길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늘어선 상가 빌딩과 간판도 더 허름했고 간판에 적힌 가게 이름도 화담, 기분 따라, 귀부인, 인연 이렇듯이 어쩐지 고리타분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교차로를 건너기 전이 여자이고 교차로를 건넌 후가 몰락한 여자일지도 모른다. 에리코는 몰락한 여자라고 멋대로 이름 붙인 좁은 길을 걸었다. 빌딩 만듦새가 허름한 탓인지 길에서 들여다보니 터널처럼 생긴 통로가 안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 통로를 따라 단란주점 몇 곳의 문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아직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탓에 통로고 빌딩이고 모든 것이 으스스해 보였다. 간판이 이렇게 많은데 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탓이기도 하다. 에리코는 재빨리 길을 빠져나갔다. 고작 50m쯤 걸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버스가 다니는 다른 길이 나왔다. 이쪽 길에는 비즈니스 호텔과 일반 기업이 입주한 빌딩이 늘어서 있었다. 에리코는 돌아가려고 멈춰서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아까 들여다본 터널 같은 통로로 한 여자가 들어갔다. 젊게 차려입기는 했지만 화장기 없는 옆얼굴은 나이 들어 보였다. 아까 파르코에서 본 젊은이들 옷을 노파가 입은 것 같았다. 뭔가가 잡아끄는 듯 에리코는 왔던 길을 뛰어 돌아갔다. 터널 같은 빌딩 통로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게다가 어느 가게 문으로 들어갔는지도 짐작이 되지 않았다. 에리코는 터널 안으로 3발짝쯤 더 들어가서 어디서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큰 길을 지나가는 버스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에리코는 6호가 일했던 단란주점이 이 일대 어딘가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무턱대고 찾아왔지만 왜 6호가 일했던 가게를 찾으려 하는지는 에리코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찾아내서 뭘 보고 싶은 것일까? 찾아내서 뭘 알고 싶은 것일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무작정 여기까지 오다니 스스로 새삼 놀랐다. 에리코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았다. 어스름한 터널 같은 통로 속에서 계단은 한층 더 어두웠다. 곰팡내도 나고 엉덩이가 몹시 차가웠다. MC에 정착한 이후 6호는 밝혀진 것만 해도 가게 4곳을 전전했다. 아직 30대였던 시절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쪽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교차로를 건너간 것이 틀림없다. 아직 교차로 앞쪽에서 살았을 무렵 6호는 상해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한 번 체포되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동료 호스티스들의 다툼에 끼어든 탓인데 간단히 말하면 흔히 있는 손님 쟁탈전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서로 뒤에서 험담하는 정도였지만 성격이 드센 쪽이 서서히 편을 불려서 세력을 키우고 다른 한 명을 음험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6호는 괴롭힘 당하는 쪽 편을 들었던 모양이다. 가게 영업이 끝난 다음 반대편 패거리의 우두머리를 사정없이 폭행해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같았다. 하지만 에리코는 6호가 남을 때리는 모습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다. 반대로 불륜이 발각돼서 남편에게 얻어맞는 6호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었다. 이 무렵에 6호는 에리코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지도
모르겠다. 43살 무렵 유코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60대 마담이 가게를 접는다는 소문을 듣고 라켓이라는 간판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이다. 이때 한 남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MC 내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스자키 마모루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미 50대 중반으로 젊을 적에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않아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으며 부모가 꽤나 돈이 많았던 듯 시내에 작은 다세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었다. 스자키 씨는 원래 에리코가 루루라는 가게에서 일했을 때 드나들던 손님이었어요. 당시 사정을 아는 여자가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코라는 본명으로 다들 얘기하던데 난 낯설어요. MC에 오고 나서는 계속 에리코라는 예명을 썼거든요. 가게를 옮길 때 간혹 이름도 바꾼 모양이지만 에리코가 모모라는 이름으로 다닌다나 봐 라는 이야기가 도니까 결국 다시 에리코라고 불렸어요. 연하장은 물론 오봉 때랑 연말에 꼬박꼬박 보낸 엽서에도 항상 에리코라고 적었으니까 다들 그 이름으로 기억하죠. 유코가 에리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물론 이 예명이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지도 확실치 않거니와 그 이전에 유코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했다. 아무튼 에리코는 노래를 잘해서 손님과 함께 자주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손님과 함께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서요. 나이 있는 손님과는 흘러간 옛 노래도 불렀지만은 혼자 부를 때는 다케우치 마리아의 노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이라는 노래나 기운내 이런 발라드를 카운터 구석에서 부르면 흐뭇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장사를 넘어서 완전히 자기가 좋아서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손님이 사준 술을 마시면서 밤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유혹하는 남자를 용케 떨쳐내기도 하고 반대로 먼저 유혹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가끔씩 그런 애가 있어요. 천직이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전부 술 장사 안에 있는 애가 말이에요. 단란주점 라켓을 인수한 유코는 자금을 지원해준 스자키 마모루와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MC 내에 있는 스자키가 소유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반상여 때는 아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는 모양이다. 이 무렵부터 유코는 기모노 차림으로 가게에 나갔다고 한다. 그야 그렇겠죠. 생활비는 스자키 씨가 다 내주니까요. 인터뷰에 응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딱 까고 말해서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 매일 그런 허름한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스자키 씨가 원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손님 앞에서 에리코랑 노래를 부르면서 사소한 우월감을 맛본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남자 있잖아요.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 뒤틀린 사람이요. 실제로 개인 택시 운전사였던 스자키는 심야 근무도 하지 않고 밤마다 뻔질나게 라켓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쉬엄쉬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요. 장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에리코도 너무 게을러져서 항상 카운터는 난장판이고 화장실은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고 가게가 그렇다 보니까 기껏 좋은 기모노를 입어도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였다니까요. 이 시기는 잡지에 기사가 났던 유코가 가게에서 분별 없이 손님을 유혹했다는 시기와 딱 겹친다. 실제로 유코는 스자키의 눈을 피해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추파를 던졌고 반하면 직장까지 찾아갔으며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가게에서 하룻밤의 정사를 즐기기에 이르렀던 모양이다. 이거는 그저 내 상상이지만요. 스자키 씨는 전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면서도 그런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건데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믿기지 않겠지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 보는 앞에서 에리코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뭐랄까, 남자들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공유물처럼 삼아서 즐기고 싶은 심리 말이에요. 유코는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 했지만 스자키가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스자키 씨도 째째한 사람은 아니라서 에리코가 모자라다고 하면 매달 용돈도 줬다는데 옛날에 이혼했을 때 재산 분배 문제로 학을 떼었는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본인에게 만일의 일이 생기면 다세대 주택은 에리코에게 물려줄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에리코가 권유한 생명보험에도 들었고요. 물론 설마 그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만요. 수자키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사망 시 수령액이 3천만 엔으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중에 스자키는 이 3천만 엔 때문에 살해당한다. 그날 밤 만취 상태였던 스자키는 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여겨졌다. 이때 스자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시자와 아키노리라는 30대 남자였다. 요시자와 아키노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 쓰레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을 하기는커녕 지 엄마 등골을 빼먹으며 지냈으니까요. 우리 친척들이 보다 못해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일주일쯤 지나고 무단 결근을 하더라고요. 억지로 불러내면 배가 아프다는 둥, 머리가 아프다는 둥 온갖 핑계를 다 대지를 않나. 결국 어느 틈엔가 내빼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친척 집에 몰래 숨어들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가던 못된 녀석이었거든요. 물론 장래를 위해서 다 함께 혼쭐을 내려고 했는데 그 엄마인 가즈미가 얼마나 감싸고 돌던지요. 아들이 잘못한 건 다 자기 탓이라면서 친척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즈미가 그렇게 오냐 오냐 하니까 일도 안 하고 엄마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뜯어가는 거예요. 꼴에 생긴 건 또 반반해서 나중에는 여자를 등쳐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개망난이었는데요. 귀를 막고 살았는데도 가출한 여자애를 꾀어서 그렇고 그런 가게에서 일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왔을 정도니까요. 근데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다니까요. 언젠가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도 속여먹는 거지 하고 의수대는 꼴을 보고 친척이지만 이놈이랑은 평생 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했어요. 요시자와 아키노리의 외당숙모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키노리가 언젠가는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고 말을 덧붙였다. 당초 스자키는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날 밤 스자키와 아키노리는 유코의 가게 라켓에서 만났다. 가게에서 몇 번 마주친 일이 있어서 초면은 아니었다. 스자키는 아마도 아키노리가 유코와 육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당일 밤 라켓을 나선 두 사람은 그 길로
근처 단란주점 빛나는 밤으로 갔는데 상당히 취한 목소리로 쓰리서민이 스와핑이니 하는 말을 소곤거리면서 낄낄댔다고 빛나는 밤에 마담이 증언했다. 두 사람이 그년 하면서 쑥덕거리는 게 에리코 씨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에리코 씨와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스자키 씨와 함께 우리 가게에 오곤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뭐랄까 참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이 아주 음흉하게 웃는데 마치 그 사이에 에리코 씨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두 사람 눈도 못 쳐다보았다니까요. 이 가게에서 아키노리가 계산한 것으로 보건대 그가 이 차를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이서 보리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가게를 나섰을 때 스자키는 특히나 걸음걸이가 불안했다고 한다. 빛나는 밤이 있는 건물은 비교적 크지만 상당히 오래된 탓에 구조가 기묘했다. 길에서 2층으로 경사가 급한 계단이 뻗어 있는데 보통은 거기가 구부러져 3층으로 이어질 테지만 어째선지 2층에 좁은 층계참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곧게 뻗은 가파른 계단이 3층으로 이어졌다. 역 플랫폼에 있는 과선교와 비슷한 이미지다. 과선교란 철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건너질러 놓은 다리를 말한다. 덧붙여 단란주점 빛나는 밤은 이 건물 3층에 있고 스자키는 경사가 급한 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스자키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음날 판명되었다. 우연히도 일주일쯤 전에 계단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덕분이다. 최근 이 계단에서 불법 약물이 매매된다는 소문에 상점가 진흥회에서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CCTV에는 아키노리가 술에 취한 스자키를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영상 속에서 취한 스자키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아키노리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스자키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난간에서 손이 떨어진 스자키가 공중에 떴다가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키노리는 아래까지 대굴대굴 굴러떨어져 미동도 하지 않는 스자키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에리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머리 위 수도관에서 월커덕하고 떨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던 탓인지 통증이 느껴질 만큼 엉덩이가 시렸다. 수도관이 진동하는 걸 보아하니 아마 어느 가게인지 영업 준비를 시작한 모양이다. 고개를 들자 술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을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슬슬 술집 거리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스자키라는 6호의 내연남이 이 계단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왜 이런 곳까지 찾아왔는지 에리코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되기 얼마 전에 찍은 6호의 사진이 모 주간지에 실렸다. 뉴스에서 본 체포 후의 얼굴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우스꽝스러울 만큼 화장이 진하기는 했지만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이 요염했고 흐트러진 기모노 옷깃에서도 색기가 묻어났다. 사진 속에서 유코는 스자키의 품에 안겨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유포리아, 즉 다행감에 겨운 황홀한 표정을 짓고서는 다른 남자가 보내는 시선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 아랑곳도 하지 않는 눈치였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다행감과 행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다행감이란 행복이라기보다 고양된 기분이나 도취감처럼 신경이 느낀 흥분이며 일종의 병적인 질환에 가까운 초월적인 만족감이라고 했다. 사진 속 6호의 표정에는
그러한 감정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었다. 그때 어스름한 터널 같은 통로에 불이 켜졌다. 불이라고 해봤자 가로등 하나라서 그리 큰 변화는 없었다. 하얀 가로등 불빛이 콘크리트 벽을 비추자 오히려 더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한기가 느껴져서 에리코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순간 중학생 때 6호와 테니스 경기를 했던 게 떠올랐다. 문득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남학생들이 전부 6호를 비웃고 자신을 응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아니었을까? 남학생들은 우당탕탕 달리며 라켓을 힘껏 휘두를 때마다 체육복이 젖혀져 퉁퉁한 뱃살이 드러나는 6호를 보며 흥분했던 것은 아닐까? 분명 아직 그들 스스로도 에로틱하다고는 느끼지 못한 채 6호가 공을 받아칠 때마다 흘리던 그 야릇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 에리코는 일어서서 큰 길로 나갔다. 낮이라고도 밤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중간하게 침침했다. 이런 곳에 와본들 무언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6호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본 이후 며칠 동안 내내 찜찜한 기분으로, 아니, 다시 잘 생각해보자. 이 찜찜함은 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나 자신이 끌어안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에리코는 밤이 내리기 시작한 술집 골목을 뒤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폰에서 메일 수신음이 울렸다. 요전에 갔었던 아쿠아 뷰티에서 보낸 영업 메일이었다. 제목만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려던 순간 손을 멈췄다. 에리코는 메일을 열었다. 이번 달 특별 서비스 등이 적힌 메일을 아래로 내리자 끝에 가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에리코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손가락을 얹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아쿠아 뷰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에리코는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네, 아쿠아 뷰티입니다. 아, 네, 저 급한 예약인데 괜찮을까요? 오늘이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몇 시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음, 에리코는 역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으로 재빨리 도착 시간을 계산했다. 저기 7시, 아니 7시 반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명하시겠어요? 아, 네. 요전에 해주신 분이 계시면, 실례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셨군요. 성함이나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리코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바로 지난번 자료를 조회한 듯이 7시 반 맞으시죠? 사노 마코토 선생님도 그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사지 코스도 지난번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에리코는 전화를 끊었다. 끊자마자 예약한 것이 후회돼서 취소하려고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지만 이미 예약했으니까 그냥 가자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에리코는 종종걸음으로 역으로 향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걸었다. 얼마 뒤. 자, 이제 천천히 앞으로 돌아 누우세요. 등에서 허리, 넓적다리로 이어지는 마사지가 끝나고 세라피스트가 이렇게 말했다. 에리코는 말없이 지시에 따랐다. 세라피스트가 펼친 목욕 가운 아래서 알몸을 앞으로 돌리자 부드러운 목욕 가운이 간지리듯이 몸 위에 덮였다. 사노 마코토라는 젊은 세라피스트는 에리코의 재방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마사지 자체는 지난번과 완전히 동일했지만 지난번보다 말수가 많아져서 자신이
에이미의 현 마스야마 출신이라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지 10년째라는 것, 연기자가 꿈이라 극단에 들어갔었고 가끔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30살까지 싹수가 보이지 않으면 마스야마로 돌아가 취직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마사지 중간중간에 말해 주었다. 에리코가 돌아 눕자 머리맡에 앉은 그가 가슴 위쪽으로 손을 뻗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쇄골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힘있게 움직인 손이 갑자기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듯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에리코는 눈을 감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졸음이 몰려왔다. 아는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스스로도 신기했다. 입이 멋대로 움직여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젊은 세라피스트의 손놀림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런가요? 하고 되묻는 목소리에도 놀란 낌새가 없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 동창인데 특별히 친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 여자예요. 살인이라니. 대체 왜요? 치정에 얽힌 보험금 살인이래요. 치정이라고요? 네, 삼각관계. 아, 자주 듣는 이야기네요. 걔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고요. 젊은 정부가 내연남이었던 사람을 죽였대요. 그 사람과 만나셨어요? 누가요? 손님이요. 저요? 아니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려. 그러셨군요. 제 동창생 중에도 뉴스에 나온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어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요? 옛날부터 그놈 바보였거든요. 하는 짓을 보면 헛웃음도 안 나오는 그런 바보랄까요? 눈을 꼭 감았는데도 왠지 눈부실 만큼 눈앞이 밝았다. 눈앞에 무언가 빨간 물체가 있는데 초점이 맞지 않아서 정체를 모르겠다. 에리코는 눈을 감은 채 그 물체를 보려고 했다. 잠시 눈을 움직이자 몽롱하던 붉은 물체가 점점 뚜렷해졌다. 어머! 에리코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새빨간 만주사화였다. 비가 내렸는지 꽃에 물방울이 맺혔고 초록색 줄기를 기어가는 무당벌레가 줄기에 돋은 털을 더듬이로 연신 건드렸다. 그때 목 언저리에 있던 세라피스트의 손이 떨어지더니 다리에 덮인 목욕 가운이 슥 거쳐서 무릎 위까지 노출되었다. 저번과 똑같이 땀이 찬 넓적다리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천천히 지압할 테니까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세라피스트가 양손을 골반에 얹었다. 손바닥에 두툼한 부분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저번처럼 세라피스트의 새끼손가락만 다른 움직임을 취했다. 새끼손가락이 목욕 가운이 덮여있지 않은 다리 부분에 무슨 글자라도 쓰듯이 움직였다. 에리코는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몸에 힘을 뺐다. 그걸 신호로 세라피스트의 손이 넓적다리 안쪽으로 쑥 들어왔다. 무심코 무릎을 오므릴 만큼 뜨끈한 손이었다. 다리 사이에 낀 손이 더 안쪽으로 다가들었다. 무릎에 힘을 계속 줄지 말지는 에리코에게 달렸다. 에리코는 세라피스트의 숨이 약간 거칠어진 것을 눈치챘다. 자신의 몸이 이 젊은 남자를 흥분시켰다니 에리코는 정말 순수하게 놀랐다. 그리고 묘한 감각이 몸속을 지배했다. 저릿저릿하니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이었다. 에리코는 눈앞에 핀 만주사화를 꺾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한 발 늦어 누군가가 먼저 그 꽃을 꺾었다. 내놔, 그거 내 거야. 돌아보자. 유코가 서 있었다. 내놔, 그거 내 거라고. 에리코는 되풀이에 말했다.
하지만 유코의 얼굴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에리코는 자신도 유코와 똑같은 표정으로 젊은 세라피스트 앞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님들은 몸이 외로워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외로워서 오시는 거죠. 저희는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외롭고요. 갑자기 들려온 세라피스트의 목소리에 에리코는 온몸에서 힘을 뺐다. 그의 손끝이 민감한 부분에 닿으려 했다. 에리코는 허둥지둥 두 무릎에 힘을 주었다.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살갗을 어루만지는 듯한 목소리에 또 무릎에서 힘이 빠질 뻔했지만 에리코는 꾹 참았다. 무릎에 세라피스트의 뜨끈한 손이 얹혔다. 저 근데 무슨 일을 하세요? 세라피스트의 뜨끈한 손은 무릎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억지로 벌리려 들지 않고 그저 거기서 가만히 기다릴 뿐이다. 일 안 해요. 보통 주부예요. 에리코는 대답했다. 다음 순간 뜨끈한 손이 무릎을 감쌌다. 보통 주부?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손이 무릎을 쓰다듬자 간지러워서 에리코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다. 무릎을 떠난 세라피스트의 손이 또다시 넓적다리 안쪽으로 들어오려 했다. 눈앞에 서 있는 유코가 다행감에 젖은 표정으로 손에 든 만주사화를 내밀었다. 이거 줄게. 에리코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 가지고 싶었지? 자, 줄게. 그런데 받으려다가 생각이 났다. 이 만조사화라는 꽃에는 독이 있다는 사실이. 너 이거 필요 없어? 유코의 물음에 에리코는 응, 필요 없어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왜? 모르겠어. 하지만 필요 없어. 현실로 돌아온 에리코는 다리 사이에 낀 세라피스트의 손을 살며시 거부했다. 눈을 뜨자 세라피스트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다. 고맙지만 됐어요. 에리코는 스스로도 신기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정말로 괜찮으세요? 약간 촉촉해 보이는 세라피스트의 눈을 에리코는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있어요. 세상에는 보통 주부도 있다고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